대선 판세 및 구도 전망입니다. 예, 본인들이 각자가 생각하는 대선 판세, 뭐 아까 결과가 뻔한 선거 아니냐는 이야기를 몇 분이 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대선 판세를 어떻게 보시면서 전망하고 계시는지. 물론 마지막에 우리가 5주제 결과 전망은 따로 합니다. 따로 하기 때문에 현재의 판세 부분을 짚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최평론가님. 네네. 현재 우리가 흔히 이제 선거의 3요소를 꼽는 게 이제 이슈와 구도, 그다음에 인물 이 세 가지를 꼽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이번 선거의 이슈는 기본적으로 이건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윤 전 대통령의 조기 파면으로 인한 정치적 보궐선거의 성격이기 때문에 이슈 입장에서는 이미 이건 기울어진 운동작을 넘어서 거의 완사이드한 이슈에서 출발하고 있다. 이거는 뭐죠? 전제가 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중요한 건 구도입니다. 구도인데 그러니까 이슈가 불리하니까 구도도 사실 불리한 거죠. 원래 우리가 지난 대선에서도 양대 진영이 초결집을 해서 결국 0.73으로 승패가 갈렸으니까 그런 어떤 그 정권 심판론이 비등했던 선거에서도 여야가 0.73의 그런 초박빙의 상황이었는데, 지금은 이미 이슈 자체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에서 구도도 어려워지니까 그럼 이걸 흔들기 위해서 뭔가 파격적인 카드가 나와야 된다고 해서 나왔던 게 이제 여권 내에서 불거진 이른바 한덕수 차출론이었죠. 근데 이게 이제 실패로 끝나면서 사실상 거기서는 감동도 흥행도 아무것도 없으면서 결국은 김문수 후보의 정치적 지위, 법적 지위라는 것이 포스트잇처럼 뗐다 붙였다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오히려 희화화되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에 구도도 매우 불리하다. 그러다 보니까 이번 선거는 이제 그 구도를 통해서 이제 구도를 좀 스윙 카드로 좀 돌파를 했으면은 인물이라는 걸로 한번 구 여권이 한번 생각해 본 수 있었는데, 그것 또한 결국은 김문수라는 일종의 탄핵 과도에서 가장 스타성으로 불거진 분이 그 자리를 거머쥐음으로써 인물 효과도 사실 누리기 어렵게 됐다. 이 세 가지가 저는 전제가 된다고 보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러면은 이렇게 구 여권의 불리한 구도 속에서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그러면 상대의 실책을 기다리는 수밖에 없는 거죠. 구 여권 입장에서는. 자, 그렇다면은 상대의 실책, 흔히 얘기해서 정치에서의 절반 승패는 손님 실수로 갈린다는 그런 경고가 있는데, 그럼 손님 실수의 요인이 뭐가 있을까요?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겠죠. 근데 이게 이미 주식시장으로 치면 선반영된 이슈입니다. 이미 선반영 이슈라서 이게 시장에 그렇게 감흥이 없고 파장이 없어요. 그런데 이게 그렇게 묻혀버릴 뻔했는데, 저는 이게 어제 오늘 기점으로 조금 달라지고 있다고 봅니다. 이른바 민주당이 추진하는 방탄사법, 그러니까 이제 뭐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법사위에 넘어갔고 나중에 소위에 계류되어 있는 뭐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이라든가 뭐 등등 요 사법이 조의대 특검법까지 이걸 어저께 이제 꺼내 들었는데, 이제 오늘 오전에 김문수 후보가 갑자기 참전을 합니다. 참전하면서 이 문제를 이제 키우겠다는 게 여권의 이제 입장 같은데, 그래서 뭔가 이제 말하자면은 우리가 그동안 이재명 후보의 사법 리스크에 대한 상대적 수혜가 적었는데, 본선 과정에서는 이걸 한번 우리가 수혜를 좀 받아보자고 그나마 이것으로 한번 보수 지지층을 지리멸렬된 보수층 결집해보자고 했는데, 저는 이것 또한 물론 이제 2, 3일을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큰 구도에 넘어가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다만 지금 이렇게 방탄사법 이 논란이 결국에는 보수 지지층의 일종의 투표 참여 요인을 좀 촉발시킬 것 같고, 그다음에 헌법 84조가 이제 만일 이재명 후보가 당선되면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중도층의 우려를 조금 자극할 경우에는 지금 이재명 후보가 과반을 넘나드는 지금 지지율을 보이고 있는데 조정을 좀 받을 수 있겠다. 그렇다면 구도가 조금 이번 주말을 기점으로 변화할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만은, 이제 그것이 이제 조금 이제 일반화되기 위해서는 이번 주말 1차 토론회에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이번 탈당 여부가 아니라 이 주제가 물론 사회 주제이지만 이 주제를 가지고 뭔가 공방이 이루어져야 조금 구도의 유의미한 변화가 저는 이루어질 걸 생각하는데, 저는 이 부분은 어쨌든 구도 싸움에서는 이 부분이 지금 변수로 남아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이재명 후보가 얘기하는 이제 일종의 통합선대, 용광로 선대인데, 최근 이게 좀 약간 삐그덕거립니다. 왜냐하면 민주당 출신의 상징적 인사들인 손학규, 정대철, 이낙연 등은 전에 한덕수 후보를 지지하겠다고 이번 선거에 빠지겠다고, 그 사람이 안 되니까 빠지겠다고 하는 과정에서 일종의 지금 묻지마 확장이 저는 약간 문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봐요. 그러니까
뭐 홍준표 시장 거까지 끌어들이다가 이번에 그 이병태 교수인가요? 주춤거렸죠. 그러면서 거기에 대해서 내부에서도 이렇게까지 우리가 그냥 그 묻지도 닥치지도 않고 그냥 다 따지지도 않고 끌어안는 이것이 정말 오히려 정체성이 아닌 잡탕 정치가 될 수 있다라는 그런 지적도 나오고 있어서 이재명 후보가 지금 보니까 과반을 넘겠다. 과반을 어떻게든 넘기겠다. 지금 승리는 보니까 본인이 자신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든 과반을 넘겨서 박근혜 대통령 이후에 과반 넘는 대통령으로서 체제의 정당성을 획득해 보겠다는 이게 있는데 이 조급증이 저는 오히려 또 독이 될 수 있다고 봐요. 그래서 이 두 가지 측면이 지금 굉장히 불리하게 진행되고 구도 싸움이 불리하게 진행되고 구여권 측에 있는 거는 분명하지만 요 두 요소가 이번 주말이라든가 캠페인 과정에서의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은 특히나 이런 부분들이 이재명 후보가 50을 넘나드는 구도를 지금 현재 추세를 보임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이거 뭐 내가 굳이 투표 참여 안 해도 되지 않을까라는 중도 이완층들이 있거든요. 이런 분들에 대한 어떤 그 투표 참여 요구가 좀 느슨해진다 그러면은 그 부분도 또 변수가 될 수 있겠다. 하여튼 저는 이제 나머지 이제 한 2주 남은 선거에서 이 나머지 변수들보다는 요 구도 싸움에서 약간 흐름들 이걸 어떻게 끌고 갈 것인가가 저는 과제가 될 거라고 봅니다. 네. 본인의 사후 리스크는 이번 대선에서는 넘어갔지만 네. 이렇게 그 사법부에 대한 공격이 그렇죠. 네. 이런 부분과 또 84조는 여전히 남아있다는 네. 점하고 그다음에 이 용광로 선대위가 가질 수 있는 어떤 여러 가지 자본들 그렇죠. 이게 지금 좌우 통합 정부를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게 잘못하면 이제 정체성을 흔들고 오히려 잡탕이 되는 그 두 가지가 좀 변수로 볼 수 있다. 그렇습니다. 예, 우리 장 소장님. 최수영 선배님하고 제 생각이 좀 달라가지고 좀 죄송합니다. 달라야 돼요. 대선은 끝났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100%다라고 저는 전망을 해봅니다. 실질적으로 이재명 정권이 시작됐다. 저는 그런 표현도 방송에서 썼는데요. 다른 변수가 그렇게 있어 보이지가 않습니다. 조금 득표율을 낮추는 그런 변수는 있을지라도 결정적으로 당락을 바꾸는 그런 변수는 없다라고 보여지고요. 국민의힘은 어쨌든 이재명 나빠요. 그리고 반명 빅텐트 그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탈당 출당 이 문제를 갖고 판을 좀 뒤집어 보려고 하는데 다 쉬워 보이지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나쁜 거 전 국민이 다 알아요. 범죄자인 것도 다 알아요. 그러면서도 지금 저렇게 지지율 높게 나오는 것은 윤석열 전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더 나쁜 짓을 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의 법적인 리스크라든지 나쁜 면들이 좀 작아 보인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반명 빅텐트 같은 경우에 이준석 후보가 호응을 해야 되는데 이준석 후보가 할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텐트론도 이미 아무런 효과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윤석열 전 대통령 출당과 탈당 문제가 어제 오늘 상당히 핫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출당을 시키든 탈당을 시키면 과연 판세를 뒤집을 수가 있습니까? 그냥 어떠한 약간 좀 뭐 이재명 후보를 정말 싫어하는 국민의힘을 좀 찍어주고 싶은데 좀 명분을 만들어줘 그렇게 하는 사람들 조금 뭐 이동시킬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전체적인 판세를 뒤집는 데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보통 저희가 선거 결과를 예측할 때 3대 변수를 봅니다. 정권 교체론, 후보 지지도, 정당 지지율 이 세 가지 지표를 보는데요. 모두 다 이재명 후보의 당선을 가리키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별다른 변수도 없어 보입니다. 특히 굳이 뭐 찾아보자면 저는 정청래 리스크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상당히 해괴망측한 법안들을 지금 법사위에서 막 통과시키고 있어요. 가장 이제 경악스러운 것이 민영배 의원이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냈는데 이재명 후보의 어떤 재판은 정지돼야 되지만 무죄가 명확할 경우에는 재판을 진행해도 된다. 이런 법안을 내놨어요. 이게 정상적인 대선 과정이었으면 이런 법안 내놓을 수도 없었고 이것이 판세에 큰 영향을 미쳤을 텐데 그렇게 화제가 되는 것 같지도 않습니다. 이러한 사법 정청래 리스크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후보 측에서 이번에 50% 넘는 득표율로 우리 정권 출범의 정통성을 갖고 와야지라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좀 억제시키는 효과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이 자꾸 논란이 되게 되면 50%를 못 넘을 수도 있지 않을까 좀 그런 전망을 해보는데 어쨌든 대선의 최종적인 결과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이재명 후보의 당선은 명확권하다. 그렇게 전망해 봅니다. 1%든 없어요? 3%든 없어요. 당선된다 이거죠. 차이가 좁히더라도. 차이가 좁혀진다고 그게 뭐 이렇게 한 자리 숫자로 근데 줄어들 어쨌든 것 같지는 우리 않습니다. 최소한 평론가 이야기한 첫 번째 부분은 동의하네. 네. 아까 말한 그러니까 정청래 예. 네. 리스크. 예. 그건 그 뭐 중도에 굉장히 다들 굉장히 인정하는 것 영향이 같고 있을 겁니다. 네. 민주당에서도 죽겠대요. 민주당에서도. 우리 홍 소장님. 요거는 제가 조금 길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여론조사 관련이 된 부분이라 갖고 제가 먼저 여론조사 방식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을 드릴게요. 뭐 제가 어쩌다 능력이 없는데 이번에 미 대선에 깊이는 아니었지만은 좀 자문을 하면서 관여를 했었습니다. 한 1년 동안 했는데 그때 이제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은 이번 미 대선에서 해리스가 우위를 점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이제 미국 쪽에서 여론조사 분석하는 것을 보면서 미국 쪽의 여론조사 방법을 지켜볼 기회가 있었는데 미국은 우리나라하고 달리 여론조사를 통계내는 방법이 조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리는 선거법에 의해서 성연령 지역 가중치 외에는 더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거기에 발표되는 게 보면은 소위 말하는 사이 트럼프 그것까지 반영해서 발표된 여론조사입니다. 우리나라는 그렇게 하면 큰일 나요. 그건 조작이죠. 바로 조작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보시다시피 사이볼스가 이쯤 될 것이다라고 해서 반영해서 여론조사 했음에도 불구하고 해리스가 이길 가능성이 있는 거를 계속 보도를 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이겼어요. 실제 해리스가 뭐 한 1%, 뭐 2% 정도 이렇게 앞서 있는 조사들이 많이 나왔고, 그러나 실제 그 전체 결과를 보면은 선거 투표로 보면은 그거를 비교해 보면은 내가 볼 때는 한 5% 정도 틀리지 않았는가. 근데 그 조사 방법이 전화 여론조사 방식입니다. 지금 보면은 현재 우리 여론조사에 보면 전화조사 방식이 있고 ARS 방식 두 가지가 나오는데 저도 97년도부터 정기 여론조사를 하면서 코로나 직전까지는 전화 면접 방식을 하다가 코로나 때부터 ARS 방식 혼용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는 테스트를 했는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 정상적인 선거, 정상적인 어떤 구도에서 선거를 치르면은 ARS하고 전화 면접 조사가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나 특정 후보가 도덕적으로나 아니면은 서너 개 구분에 의해서 구도가 잡히는 선거에서는 사람이 직접 거는 직접 전화와 ARS 즉 비대면 방식 전화조사 간접적으로도 비대면 성향의 이 ARS하고는 응답자의 그 반응 태도가 많이 다릅니다. 바로 미국의 여론조사가 틀렸던 게 사람이 직접 전화 거는 방식으로 인한 트럼프 지지자들이 적극적으로 의사를 표현을 하지 않았다는 거죠. 지금 우리 선거도가 딱 그렇습니다. 선악이 딱 나눠져 있습니다. 민주당은 선하고 국힘은 악으로 지금 구분이 돼 있어 갖고 지금 여론조사를 조사원이 직접 전화를 걸면은 소위 말하는 침묵에 나선 효과가 극대화된다고 보시면 될 겁니다. 미국보다 더 크면 크지 더 적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 대선은 저도 여론조사를 하면서 굉장히 지금 신경이 쓰이는데 특히 선관위가 앞으로 여론조사 기관들 등급제를 하겠다고 하니 저희들 입장에서도 잘 맞춰야 좋은 등급을 받겠죠. 그래서 전화조사를 쓰느냐 ARS를 쓰느냐를 놓고 고민을 했지만 저는 적어도 이번 선거는 비정상적인 선거 상황에서 선악기를 구도가 잡히는 이 조사에서는 전화 면접보다도 ARS 조사가 더 맞을 것이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거는 제 입장이니까 참고를 하시고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판세 분석은 ARS 방식에 의한 조사입니다. 지금 여러 조사가 나왔지만은 어제 오늘 즉 이 원고가 완성되기 전에는 저희들 조사밖에는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불가피하게 저희들 조사를 기준으로 제가 여기 뒤에는 원고를 써놨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그때 조사를 했는데 10일 날 후보 등록일 날 밤에 저희들이 조사를 폴리뉴스하고 했고
두 번째는 후보 등록이 끝나고 11일 날 7시부터 글로벌 이코노믹하고 이 조사를 했고 거기까지는 여기 원고에 있습니다. 그러나 폴리뉴스하고 그 이후에 13, 14일 날 1,002명을 조사를 한 게 있습니다. 이거는 이 원고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세 조사의 지지율 격차를 보면 어떻게 나오느냐. 10일 날 후보 단일화되기 전에는 이재명 44.8, 김문수 28.6, 격차가 16.2%포인트가 차이가 납니다. 그런데 후보가 단일화된 11일 날 7시 이후에 여론조사를 했더니만 글로벌 이코노믹하고 1,513명을 했는데 이재명이 49.5, 김문수가 38.2, 격차가 11.3%로 줄어듭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언론 보도가 나가는 13, 14일자 폴리뉴스의 조사는 이재명이 47.4, 김문수가 39.2, 격차가 8.2%로 줄어듭니다. 이렇게 하니까 저희들한테도 항의가 많이 합니다. 어떻게 이렇게 급격하게 여론조사가 줄어드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10일 날 우리가 폴리뉴스가 조사할 때 해보면은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게 56%대, 56.2%예요. 그런데 마지막 어제 조사했는 데는 국민의힘 지지자가 김문수를 지지한다는 게 92.1%입니다. 약 35%가 올라가 버립니다. 국민의힘 지지율이 35%인데 10%가 결집하면은 지지율에서 3.5%포인트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35%가 올라가서는 10몇 %가 올라갈 수밖에 없죠. 이 지지율의 격차가 좁혀진 것은 전적으로 국민의힘 지지자들의 결집에 의해서 올라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빨리 결집을 했을까요? 박근혜 탄핵 이후는 질의멸렬하는 과정에 두고 대선 후보가 나와도 결집을 안 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탄핵 찬반 논쟁이 벌어지면서 보수가 강력하게 결집해 있는 상태에서 후보가 다시 단일화되니까 신속하게 결집을 해버렸습니다. 문제는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이제 결집 다 해버렸어요. 다 했기 때문에 국민의힘 지지자들이 결집해갖고 지지율을 좁힐 여지는 없습니다. 그게 지금 8.2%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진보와 보수를 물었어요. 진보와 보수를 물었는데 10일이나 지금이나 보면은 진보와 보수를 물었는데 진보의 결집률에 비해서 보수의 결집률이 한 20%포인트 정도 낮습니다. 그러니까 국민의힘 지지층은 결집하는데 보수 전체로 보면 결집률이 안 좁혀져요. 이건 무슨 이야기냐? 보수 중에서도 국민의힘을 지지하지 않는 합리적인 개혁적 보수 세력들은 아직도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국민의힘이 윤석열 대통령 탈당시키고 변화와 개혁을 끌어내면서 뭐 예를 들어 그 과정에서는 윤핵관 처리 문제, 이준석 처리 문제, 비주류에 대한 집권 그런 문제에 대해서 급격한 개혁을 통해서 이 보수의 합리적 개혁적 보수 세력의 표심을 얻는다면 추가적으로 더 지지율이 올라갈 여지가 보수가 한 30 몇 프로 되니까 그거를 곱하기 20% 올라가면 약 5, 6%포인트가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국민의힘이 좀 더 개혁에 성공을 해버리면은 2, 3%의 격차로 접어든다는 거죠. 실패하면 7, 8% 현재의 격차고 그거를 성공을 대대적으로 하면 그러나 어느 정도만 성공을 해도 격차가 한 5% 정도까지는 갈 것이다. 그런 계획이 완벽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정당 지지율과 보수 정치 이념 성향 구도로 놓고 본다면은 이번 선거의 스타트 라인에서의 그 격차는 한 5% 정도의 격차로 보인다. 이렇게 저는 전망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5% 정도의 격차는 과거 우리가 보수와 진보가 강력하게 결집을 했을 때 49대 51이라는 용어를 많이 썼죠. 1, 2% 차로 박빙이다라고 했는데 1, 2% 차의 박빙에 비하면 엄청나게 큰 격차죠. 5% 정도의 차이는. 이거는 5%라는 거는 그 보수 개혁을 어느 정도 그것조차도 좀 성공을 한다는 전제하에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 5% 정도의 격차를 놓고 본다면은 제가 볼 때 이 당 집권 이재명, 윤석열 재대결 구도에서 보수 이 중도들은 지금 상당히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그래서 이 그 5% 정도를 놓고서 아까 우리가 민주가 시대 정신이 될 거라고 했는데 이 탄핵에 대한 87 체제의 가장 맹점이었던 탄핵의 문제, 이 계엄 탄핵의 문제 이것을 어느 쪽에 극복하고 당의 민주성을 확보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금 이 중도층의 향배에 따라서 판세가 달라진다. 이번 대선에서 또 중요한 거는 뭐냐면 역대 대선에서 보면은 선거 막판으로 가면은 정치 이념으로 보면은 보수와 진보가 있으면 보수와 진보가 자꾸 늘어나고 중도가 이렇게 줄어드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대선의 가장 큰 특징은 보수 이 진보가 크게 늘어나지가 않고 중도가 현상 유지라고 하는 때에 따라서는 더 늘어납니다. 그만큼 중도층의 파괴력이 더 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아까 얘기했던 시대 정신을 제시하는 그 문제, 법치 문제를 어느 쪽에 해결을 하느냐, 그 문제가 남고 그 과정에 되고 만약에 김문수가 이재명하고의 격차를 좁히고 이준석의 지지율이 합해졌을 때 김문수를 뛰어넘는다면 구도 논쟁이 다시 재현될 거라 보여집니다. 예, 지금 우리 최 평론가 이야기에서 두 가지 변수, 그리고 우리 장 소장님은 끝난 게임이지만 지지율의 변화는 좀 있을 수 있다, 격차는. 그런데 우리 홍 소장님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쨌든 간에 국힘의 그 정당 결집도가 지금 90대 초반까지 올라감에 의해서 지지율이 좁혀졌고, 거기에서 추가로 몇 가지 변수에다가 마지막으로 이준석과의 단일화 구도까지 된다면은 끝난 게 아니다. 뭐 이런 말씀이신 것 같아. 자, 우리 김 소장님. 제가 이제 이 대선을 보면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이제 지표들이 있습니다. 뭐 이렇게 홍 소장님처럼 여론조사 전문가 뭐 이렇게 업으로 한 사람은 아니지만은 굉장히 오랫동안 이제 봐왔던 것 중에 하나가요. 정권 교체냐, 정권 재창출이냐 아니면 정권 유지냐, 이제 이거를 항상 물어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어느 정도까지 붙느냐, 예를 들면 어느 정도 벌어지느냐가 그 대선의 전체적인 성격을 이제 결정을 한다라는 건데, 그 이제 제가 요즘에 좀 지난 대선부터 좀 즐겨봤던 게 MBC에서 만드는 여론M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쉽게 얘기를 하면은 여러 가지 여론조사들을, 그게 ARS 조사도 있고 전화 면접도 있고 있는데 다 모듬으로 묶어가지고 거기에서의 이제 산출 방식으로 이렇게 평균치를 내가지고 이제 내는 겁니다. 그러면은 정권 교체, 그게 이제 올해 1월부터 지금 나와 있거든요. 그 데이터 여론M에 들어가서 정권의 이번 대선의 성격 한번 보시면 되는데, 정권 교체가 40%대로 내려간 적이 딱 1월 셋째 주, 넷째 주 딱 한 번 있어요. 40% 후반. 그때 이제 소위 말해서 강성 보수가 막 활성화되고, 그때 막 뭐 광장으로 나오고, 그때 이제 여론조사도 많이 이제, 그래서 뭐 무슨 여론조사가 뭐 왜곡됐니 뭐 이런 논란도 있었지만 그건 아니라고 보지만, 어쨌든 그때 한 번을 제외하고는요 한 번도 50 밑으로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 오늘 MBC 나온 것도 57%예요. 그러니까 저는 장성철 소장님의 의견에 훨씬 동의를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정권 교체와 정권 재창출에 이게 20%포인트 차가 나요, 지금. 그냥 기본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뭐 구도와 이슈와 뭐 인물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구도 인물, 이슈 인물, 저도 그 이제 고전적인 건데, 구도가 안 좋아요. 일반적으로는요, 진보 둘에 보수 하나가 나와가지고 진보끼리 단일화하느냐를 가지고 보통 예전에는 대선에 이랬는데, 이번에는 보수 둘에 뭐 참치 보수 하나, 중도 보수라고 하시는 분 이재명 후보가 나와서 지금 이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슈가 좋느냐? 아직까지 윤석열 탈당 얘기하고 있어요. 쌍권이 그거는 해결했었어야 돼요. 근데 한덕수 옹립하느라고 지금 날 다 세고, 지금 당장 일요일에 지금 대선 TV 토론하는데 그때까지도 정리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보니까 다음 주에 잘하면은 거의 쫓겨나다시피 자진 탈당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TV 토론 때마다 두들겨 맞을 겁니다. 그거 가지고. 예, 이슈를 그 이재명 그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민주당이 하는 거, 저도 그거는 여론에 영향을 줄 여지가 있다라고 보지만은,
지난번에 중앙일보가 한국갤럽에 물어봤을 때 잘한 판결이냐 잘못된 판결이냐 물어봤을 때 잘한 판결이다가 46, 잘못된 판결이다가 42가 나왔으니까 오차 범위 내에서 이거는 잘한 거라고도 나왔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반반인데 중도층한테 물어보면은요. 잘한 판결이 38, 잘못된 판결이 50이라고 나왔어요. 그때 중도층을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 지금의 이제 사법 리스크를 가지고 이제 여러 가지 혼란들이 벌어지고 있고 민주당이 밀어붙이고 있는데 이거는 대법원이 정치 개입을 한 거야. 왜 우리의 참정권을 이거를 대법원이 지들이 뭔데 이 법조 엘리트들이 맘대로 우리 거를 제한하려고 해 하나는 기류가 더 강하다라는 겁니다. 중도층은 어쨌든 보수와 진보는 뭐 그 자기들끼리 이제 갈라진다라고 보면은 그러니까 이게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보지만은 파괴적인 변수가 될 수 있다라고 저는 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뭐 여론으로 봤을 때 대선이 끝났다 사실상 저는 요 의견에 조금 더 무게를 두고 있고요. 그러니까 단일화는 저는 안 될 거라고 보고요. 예, 이제 TV 토론에 갔을 때 그러면은 김문수 후보가 더 선전할 것이냐? 글쎄요, 저는 김문수 후보의 어떤 개인의 캐릭터라든지 설화의 뭐 이런 가능성 때문에 오히려 이준석이 상대적으로 뭐 1, 2%포인트라도 수혜를 보일 가능성이 좀 더 높다. 그래서 저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5대 3대 1 정도 되거든요. 전체적으로 보면 이제 뭐 50%, 30%, 뭐 10% 좀 안 되지만은 이게 이제 막판에 이제 김문수 후보한테 좀 더 몰려서 이제 그래서 30% 중반까지는 가겠지만은 결국은 역대 최다 득표율 차이로 끝나느냐 아니면 그거보다는 좁혀지느냐 그 차이만 남았다 제가 보기엔 저는 그렇게 봅니다. 예. 제가 볼 때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그 여론조사 지표에서 정권 교체냐 아니면 뭐 재창출이냐 부분하고 또 중요하게 보는 게 그 정당 지지도입니다. 정당 지지도. 근데 정당 지지도하고 정권 교체와의 차이 이게 항상 보면 정권 교체가 지금 민주당 정당 지지보다도 10% 이상 정도 높게 나왔고 그 이재명 지지도가 오히려 민주당 지지층보다도 낮게 나가지고 그때 우리가 3, 4, 5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재명은 30%, 정당 그 지도 40%, 그 다음에 정권 교체 50% 뭐 이랬는데 이 부분들이 이제 바뀌기 시작했잖아요. 바뀌기 시작해서 그 이재명 후보가 그 정당 지지도 40%를 넘어서게 돼버리고 정권 교체가 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예를 들면 한 5% 정도 이렇게 지금 바뀌었습니다. 그게 바뀌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어쨌든 이런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지금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이 흐름으로 갈 것이다. 근데 금방 최선평론께서 말씀하신 두 개의 변수도 큰 뒤없는 흐름은 아니거든요. 네. 그것도 저도 얘기했죠. 그게 스윙카드 낼 수는 없는데 그나마 인정하실 수 있듯이 변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이제 그 양쪽 당에서 그 현재 캠페인을 꾸리는 친구들하고 이제 이렇게 소통을 그 하죠. 자기들이 전화 오면 이야기를 해주고 하는데 지금 윤석열 카드는 어쨌든 그 보수에서는 중요한 카드입니다. 아까 말한 대로 국힘에서는 중요한 카드가 아닙니다. 국힘은 이미 90% 이상 올라갔거든요. 올라갔기 때문에 이거는 국힘에서는 김문수 결집도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국힘에서는 그 이준석으로 빠지지 않아요. 이게. 그런데 보수라는 거죠. 보수층에서는 여전히 그거보다는 20% 정도 낮아요. 이 결집도가 90%라면 70% 채 안 됩니다. 김문수 후보에 대한 지지도가. 이 친구들이 쳐다보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 보수층에서 윤석열에 대한 어떤 김문수의 결단 이걸 요청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뭐 여러 가지를 뺀 상태에서 그냥 저한테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 어떤 방법이 필요하다 보냐, 그냥 탈당으로 안 된다. 현재 국힘과 선대본에 있는 윤석열 이른바 관계자들 전부 다 아웃시켜야 된다. 예. 안 그러면은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 계속 진정성을 이야기하잖아요. 선거 때문에 쇼하지 마라. 이게. 그렇기 때문에 뭐 쌍권총 한 명은 날아간다, 한 명은 그대로 있고 계속 다니고 TV에 계속 나오잖아요. 이거 이야기가 안 되는 거죠. 이게 국민들을 바보로 알아도 분수가 있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대해서는 보수층에서
이 결집도 안 일어나는 겁니다. 이게.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김문수 후보한테 캠프에서는 매일같이 요구하고 있어요. 매일같이 그거를. 그래서 내가 그래서 너 요구하려면 인사까지도 같이 해야 효과가 있다. 이게 어떻게 권성동이가 매일같이 TV 나오느냐. 이게 말이 되냐. 그리고 그 누굽니까? 그 석 변호사 같은 사람이 탄핵에 대해서 변호사였는데 그래야 TV 놀라왔는데 그 사람이 선대본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걸 못하면 대선은 그냥 그대로 끝난다 이렇게 보여지고 그걸 하게 되면은 보수층에서 결집이 올라갑니다. 올라가기 때문에 지금 이 ARS에서는 한 10% 정도 이 전화 면접에서는 20% 차이가 ARS는 한 10% 정도 좁혀졌어요. 그러면은 보수층에서 지지도 올라가면은 저는 그 5, 6% 차이로 좁혀질 수 있다고. 그런데 왜 저도 이 대부분의 어떤 우리 장 소장님이나 그래서 이번 선거는 이재명 당선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보냐면은 우리 김준일 평론가 계속 지금 언급했지만 중도층입니다. 중도층에서는 단 한 번도 바뀐 적이 없어. 우리가 지난 계엄 이후에 큰 여론이 한 2번을 출렁거렸거든요. 처음 12월 달에서는 막 죽일 놈이죠. 국힘하고 윤석열아 빨리 정권 교체 뭐 70%까지 가고 탄핵도 70% 가고 이랬어요. 근데 1월 달 돼가지고 희한하게 바뀌기 그 시작을 했죠. 뭐 구속되고 뭐 어쨌든 무리하다 뭐 어쩌다 이런 식으로 그래가지고 뭐 대통령 지지를 조사했던 조사에서는 10%대까지 윤석열 지지도가 40%까지 쫓아가는 것도 이변도 나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설이 지나고 나서 또 바뀝니다. 이게 보니까 현재 그 재판이 진행되는데 윤석열 보니까 반성은커녕 본인이 완전히 너무 잘했고 계몽 대통령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너무 충격을 받았죠. 이게 보수에서. 그래서 보수가 결집됐다가 다시 빠진 거에 불과합니다. 그럼 중도층은 어땠냐? 처음부터 일관됐어요. 그 세 시기 동안 지금까지도 일관되게 중도층에서는 정권교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중도층에서는 거의 30% 차이 납니다. 이게 30% 차이 나고 이 윤석열 탈당해야 된다. 전체적으로 58.76, 중도층에서는 67%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수에서 이 윤석열 탈당 및 그 관련 인사 아웃 이런 카드를 내놓고 분명히 하더라도 저는 중도층의 마음을 바꾸기에는 어렵다. 그럼 중도층을 바꿀 수 있는 방법은 뭔가? 저한테 물어봐요. 저도 답이 없어. 왜? 이거는 시대의 흐름이다. 이거는 받아들여야 된다. 저는 지난번에 박근혜 탄핵 이후에 그때 자유통합당 연찬에 가서 이야기했어요. 이 당은 이제는 살려면 죽어야 된다. 그러니까 당이 완전히 다시 탄생해야 된다. 그럼 구성원부터 이름 바꾸고 절차 새로 하는 게 아니라 구성원부터 새롭게 바뀌어야 되는데 실제로 보면은 그 사람이 그대로 있어 지금. 탈당했던 사람이 다시 모인 거지 그대로 가고 있어. 그러니까 탄핵 대통령을 배출했는데 또다시 탄핵 대통령이 나올 수밖에 없는. 그래서 국민의힘은 이번 대선에서 오히려 좀 격차 크게 깨지는 게 보수를 위해서는 좋은 길 아닌가. 그래서 우리 최수영 평론가에서 그 TV 나와서 하실 때 그 말을 강조했으면 좋겠어요. 치열하게, 네. 처절하게 깨지라. 그럼 살리라. 이렇게.